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알아보기 전에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자, 생명이란 과연 무엇이냐? 자, 우리 사이언티스트들은 생명을 어떻게 정해야 하냐? 무슨 고귀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생명은 가치가 있고 고귀하고 살아 숨쉬는 것이다. 자, 이 얘기 금지. 이건 내가 했어요. 오케이. 네. 저는 생명이라는 것 자체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물질 대사라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포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그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다시 배출하고 이 과정을 하잖아요. 사실 생명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건 솔직히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생명의 속성을 가지고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대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왜 물질대사를 할까? 근데 우리가 자동차도 물질대사를 하잖아요. 기름을 넣으면 기름을 태워서 그럼요. 추진력 왔죠? 가지. 근데 자동차를 우리가 생물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생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 에너지와 물질 대사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 궁극적으로 이 생물에서 에너지와 물질이 쓰이는 것은 자기 복제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봐요. 생물에서는. 세포들은 기본적으로 분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현상을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가 둘로 나뉘는 거지만 종족 번식.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종족 번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복제를 하는 거예요. 복제. 세포가 하나가 두 개가 되면 세포가 복제가 된 거예요. 저는 우선 아까 물질대사 얘기 나왔는데 이게 생명이라는 게 애매한 게 우리가 생명체 중에 물곰이라는 생명체가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얘는 우주 공간에서도 안 죽는다. 막 엄청나게 알죠, 물곰. 엄청 차가워도 얘 이제 동면처럼 신진대사를 멈춘대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이렇게. 뭐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게 다 멈췄다면은 얘는 분명히 대사적용 안 하는 걸 거예요. 완전한 정지 상태니까. 근데 얘를 누가 봐도 죽은 무생물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적응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적응. 네. 우리가 분열하고 유지하고 모든 것들도 이걸 좀 장기적으로 보면 진화로 볼 수 있지만 결국에 그 환경에 대한 적응이고 단순한 세균이나 이런 것도 흔히 내성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것처럼 어딘가 적응을 해요. 이게 적응을 못하고 그 환경에서 일시만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거면 생명으로 있었지만 장기적인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 하겠고. 그러면 생명이라는 건 어쨌건 자기 스스로가 어쨌건 적응도 하고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거네요.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유지를 하기 위해 신진대사 얘기 나오고 했지만 그 모든 게 결국에는 화학 반응인 거예요. 화학 반응. 내부적으로 화학 반응이 연료를 태우든 결합을 끊듯 하니까 유지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화학 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모든 거를 화학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최초의 생명을 이제 세포라고 하셨잖아요. 그 작은 세포. 일단 세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세포라는 애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거를 이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를 간단히 답변을 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래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들어와요. 들어와. 우선 세포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주머니예요. 일종의 주머니. 하나의 주머니가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겠네요? 이 안에 우리의 유전 정보, 그러니까 생명체, 세포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인간 같은 동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장 중요한 유전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핵이라는 게 있어요. 핵. 그리고 핵 외에도 우리 전에 ATP 같은 얘기했을 때 나왔던 에너지를 만드는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것도 있고 미토콘드리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있어요. 뭘 단백질을 만들고 어디로 보내고 분해하고 이게 세포 안에도? 하나의 주머니에 갇혀 있어요. 그게 공장처럼 운영되는 건가요? 네,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공장인데 제가 궁금한 건 세포를 계속 타고 올라가면 최초의 세포의 구성을 대략적으로 추정이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또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보면 최초의 세포는 아니고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세포의 시조. 시죠. 예, 우리가 미생물 시간에 배웠던 박테리아 같은 애들은 원핵 생물. 안에 핵도 없고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걔네들도 유전자를 뭐 몇천 개 혹은 몇백 개를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조각들 있잖아요. 퍼즐 조각들을 들고 있잖아요. 그 퍼즐 조각들을 이어서 붙이면 대략적으로 현존하는 모든 세포들의 조상, 세포가 어땠을지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걔도 이미 상당히 복잡해요. 얘를 낳은 그 위에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은 제일 끝에 올라가 보면 최초의 세포가 있을 텐데 걔는 어땠을지 잘 몰라요. 그러면 세포는 어떤 성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생명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예. 구분만 하면 딱 네 가지 부분. 네 가지. 네 가지 중에 우리가 계속 말하는 유전 정보를 핵산이라는 물질이라 부르고 핵산. 그 외 세 가지는 영양소로도 많이 얘기하는 뭐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라고 부르는. 지방이 아니라 네, 지방은 우리가 영어로 fat이라 그래서 그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단순하게 네 그런 거고요. 지질은 포함이에요? 주머니를 만든 재료예요. 아. 세포의 껍질이 그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외에도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전부 다, 예, 예. 다 지질이에요. 지방보다 지질이 더 큰 개념이고 큰 개념이네. 다양한 지질 중에 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프로틴 쉐이크 그 단백질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똑같. 그럼 탄수화물도 똑같이 쌀밥에 그 탄수화물? 네. 아, 이 생명의 재료에서 그럼 단백질하고 탄수화물하고 이 지질,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세포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탄, 단, 지 그리고 핵산이라고 핵산. 네 가지 재료를 생각했을 때 각자가 하는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요. 지질, 얘는 말하자면 기름방울처럼 이 막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세포 막. 그래서 세포의 안과 밖을 구분해줘서 세포라고 하는 자기를 독립체. 독립체를 만들어주게 하는데 지질이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중요하겠네. 그 안에 정보, 설계도에 대한 정보는 핵산. DNA 혹은 RNA 같은 핵산에 들어있고 탄수화물은 에너지, 이 공장을 돌리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단백질은 실제로 공장에서 나와서 뭐 일을 하는 거죠. 하나 딱 더 추가한다면 탄수화물이 우리가 단순히 에너지원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되게 중요해 생각보다. 왜냐하면 세포라는 거는 조직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한 세포가 그냥 혼자 행복한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뭐 간 세포들이 모이면 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세포들끼리 의사소통이 필요해요. 그렇죠. 뭘 잡아내고 인식하고 그게 탄수화물이에요. 세포막이 지질로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이 다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우리 몸도 물이고 세포도 물에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지질이 하면 기름띠를 두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름띠 안에 섞이지 않게 기름띠 기가 안에다가 막히네. 좀 정보가 있어야 되고 이 네 가지가 어쨌든 큰 구성 요소다. 네, 라는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저 되게 방금 이제 항 박사님께서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 주셨는데 세포 바깥도 다 물이고요. 세포 안도 다 물이에요. 그 경계를 기름이 구분해 주는 거예요. 기름띠가. 그래서 지질 중요하네. 심지어 세포 안도 다 물인 거예요? 안도 다 물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또 네. 물이랑 기름은 안 섞이니까 분리된다 보는데 또 어떻게 보면 층이 갈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안정하게 있을 수 있나 의심이 들 수 있는데 이 지질은 그 빨래할 때 쓰는 세제랑 똑같아요. 물에 안도 기름 성분이 있고 물이랑 붙는 게 여기 동글동글하게 붙어 있어요. 체제가 구성 요소가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가 기름때를 잡고 기름때를 얘가 잡고 물에 녹아 나올 수 있게 해서 나 이거 몰랐어. 세제 그냥 이거 뿌리기만 했지. 비누 같은 것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런 구조예요. 화학적인 구조예요, 그게? 근데 이 세포의 막을 이루는 지질이 특별한 게 인지질이라고 해요. 인지질. 그 인지질에서 인이 인산. 우리 ATP 배웠을 때 ATP, 나왔던 예, 예. P가 인이잖아요. 인산이 있는 부분은 물이랑 친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꼬리 부분은 지질 부분은 물을 싫어해요. 기름이에요. 탄소 사슬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물이랑 친하고 여기는 기름이랑 친하잖아요. 이거 되게 불안해요. 근데 이게 이중층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밸런스가 또 안쪽도 물, 바깥쪽도 물. 여기는 물 친하죠. 여기는 기름이잖아요. 이 안에. 여기도 물이랑 친해서 상관없고 여기도 물이랑 친해서 상관없어. 근데 여기 가운데는 물 싫어해요. 공장이야. 그러니 여기가 경계가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랑 친한 분자들이 여기 통과를 못 해요. 그렇구나. 안에 기름막이 있어서. 그러면 좋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 사총사. 자, 그럼 묻습니다. 얘네 어디에서 왔어요? 그게 화학적 진화예요. 이게 어디에서 왔냐고요? 어디에서 왔냐고요? 이 세포의 구성 요소 사대 철학은 알겠는데 우선 이게 화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는 복잡한 물질이 생긴 거니까 복잡한 걸 만들려면 더 간단한 재료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뭐 우리가 과거에 지구는 뭘로 돼 있어? 지구에서 왔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지구의 공기가 뭘로 돼 있을까 생각하면 지금처럼 산소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수소, 네. 그리고 우리가 메탄이라고도 부르는 그렇죠, 메테인, 그리고 암모니아 이 세 개가 가장 유력한 것들이었는데 얘네들이 공기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가만히 놔뒀는데 자기들끼리 붙어가지고 갑자기 막 단백질 뿅 나올 수는 없잖아요. 연결하려면 아주 강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그리고 공기 중에 가할 수 있는 강한 에너지가 뭘까? 바로 번개치는 거였어요. 번개가 그러니까
뭐 단백질을 만든다고요? 근데 네. 이게 되게 유명한 실험이에요. 뭔 소리야? 무슨 번개가 무슨 이게 단백질을 만드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실험, 유리 밀러 실험이라 그래서 네. 해롤드 유리랑 스탠리 밀러라는 두 명의 과학자인데 네. 이 유리가 밀러의 지도 교수님이었고 진짜요? 밀러는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갖고 연기해? 연구를 시킨 거예요. 초기 지구처럼 공기를 가두고 여기 스파크를 튀길 수 있으니까 계속 번개를 튀기면서 이 밑에는 물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과연 이 물 속에 뭔가 생긴 게 있을까 분석을 했더니 단백질을 이루는 재료가 또 있어요. 그걸 아미노산이라 불러요. 아미노산 예. 아미노산 중에 13종류가 그 물 속에 생겨난 게 관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완전 맹물이었어. 네. 아무것도 없는 물이었는데 위에서 스파크로 지직직직직직 하면서 하니까 갑자기 밑에 아미노산이 생겼다. 네, 그것도 13가지나. 우리 몸을 보통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종류를 20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3개가 번개 튀긴 것만으로 생긴 거예요. 아 진짜로요? 그 번개가 만든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미노산. 의심스럽진 않아요. 이렇게 번개 튀겨서 생겼다는 게 처음 들으면은. 솔직히 좀 황당하죠. 그래서 이 유리 밀러 실험이 한 번 교과서에서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이게 막 너무 황당하다. 왜냐면 또 창조론과 진화론이 한창 부딪힐 때 이거가 생겨난다라는 것은 지구가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는 단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논쟁을 피하기 위해 빠졌다가 화학의 재미있는 점은 문제가 생기면 실험을 다시 하면 돼요. 재실험에서 더 정밀하게 검증을 하면 돼서 다시 했어요. 그래도 했는데. 다시 했더니 더 많이 생겼어. 더 많이 13개를 넘게 16개인가 봐 해서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건 맞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인정을 받아요. 근데 올해 10월에 다른 논문이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어떤 거? 그 아스트로바이올로지라고 2024년 10월에 그 천체 생물학 하는 저널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외선이다. 그래서 실제 지구 환경에 메탄가스랑 수소가 있는데 자외선을 쪼였더니 아미노산 층이 물 위에 쌓이는 게 관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 지구 환경을 봤을 때 번개만이 아니라 자외선이 역할을 했을 거다가 따끈따끈하게 나온. 그 이 말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존이 없었으니까 자외선이 지금보다 훨씬 몇십 배나 많은 양이 들어왔을 거라고. 엄청 셌겠죠. 아, 그 번개보다 오히려. 물론 지금 말한 모든 게 다 같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하나만이 아니라.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확실한 거는 원시 지구에서 생명이 생길 때쯤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구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을 거란 거예요. 여러 방식으로. 이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고 그래요. 그 단백질들이 일꾼들이거든요. 네. 생명에 필요한 모든 거의 아주 많은 일들을 하는 일꾼들인데 이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이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원시 지구에서 저절로 출현할 수 있다라는 건 이미 보여졌다는 거죠. 생명의 근데 이 생명의 재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막 이런 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사실 생명이 생겼다는 게 되게 독특한 게 우리가 순서대로 가본다면 원자가 모든 거의 시작이었잖아요. 원자는 분명 살아있지 않아요. 생명이 없다는 거에 모두가 공감을 해요. 원자는 사실 성질이 없어요. 뭐 수소 원자든 산소 원자든 성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얘가 분자가 되면 성질이 생겨요. 분자가 되면 예를 합치면? 들어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만났다. 이게 물이거든요.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라는 성질이 돼요. 그렇죠. 합칠 근데 때마다. 이 분자도 아무도 생명체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분자들이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걸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 부르는데 화학 반응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화학 반응의 결과물인 생명은 살아있어요. 이게 왜 생명이 없던 데서 생기는 걸까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고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분자 단계까지는 왔어요. 화학 반응이랑. 그래 지금 추론되는 것 중에 여러 이유 중에 제일 재밌게 보는 게 그 시아나수소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설이 있어요. 시아나수소? 시아나수소가 쉽게 말하면 그 청산가리를 먹었을 때 위에서 발생하는 물질이에요. 시안이라는 게 사이안에서 파란색이다 네. 이런 뜻이고 가리가 칼륨, 그러니까 포타슘을 칼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일본을 통해 들어오면 가리우무라고 불러요. 일본식 발음으로 칼륨. 그래서 청산가리가 됐던 거예요. 칼륨을 일본 발음으로 가리우무. 청산과 칼륨이 이렇게 뭉쳐버리면 그 위험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KCN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청산가리예요. 그래 이거를 먹으면 우리 위액은 되게 산성용액이잖아요. 얘랑 반응해서 HCN이 시아나수소예요. 수소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당연히 독성 물질이라 40-50mg만 먹어도 죽는 극독성 물질인데 이렇게 따지면 이게 생명과는 너무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재료가 수소, 탄소, 질소 3개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핵산의 재료인 염기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이 모든 게
탄소, 수소, 질소로 돼 있어요. 그럼 뭔가 재료가 같아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생겼을까? 초기 지구의 공기가 수소랑 메탄이랑 암모니아였잖아요. 그렇죠. 여기 자외선 쪼이면 시아난수소가 생겨요. 그럼 자외선이 지금 가장 약간 유력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왠지? 번개를 튀겨도 생겨요. 중간 물질로. 그러면 유리 밀러 실험할 때 그 안에서 시아나수소가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분석됐어요. 됐어요? 중간에 양이 생겨났다가 줄어들어요. 그럼 시아나수소가 다른 뭐 유기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요. 그걸 그러면 시간대별로 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검증된 가까워 왔네, 가설 이제. 아니에요? 이 결과적으로 반응은 가설인데 화학 반응에서 이게 정말 그랬을까라는데 이제 물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황 증거는 충분하다. 정황은 확실해요. 거의 빅뱅급으로 확실한 거예요. 진짜? 근데 요 동네에서 되게 유명했던 가설이 재밌는 가설 좀 얘기 좀 많이 네, 해주세요. 유명했던 가설이 생명의 탄생. 원시 수프 가설이라고 하거든요. 원시 수프? 수프 우리 먹는 수프처럼 옛날에 지구에 특히 이게 얕은 따뜻한 바닷가 같은데 번개가 치고 뭐 자외선 됐던 거기 이렇게 유기물이 자작하게 계속 만들어지면서 수프처럼 진해졌을 거다. 거기서 생명이 만들어졌을 거다. 아까 말했던 그 자외선 쪼여 생겼댔잖아요. 네네. 그 논문 핵심이 원시수프 가설이에요. 그렇게 돼서 위에 쌓이게 된 거다. 아까 원시 수프 가설의 현대적인 재해석이네요. 네, 거기 최근에 새롭게 나온 거. 예전에 근데 그래도 유력했던 설 중에 하나가 이제 포자 범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포자? 네. 그 생명의 씨앗이 외계에서 왔다. 그러니까 외계에서 우리 우주 밖에, 얘기 좀 해봐요. 네, 지구 밖에서 소행성에 묻어서 왔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이 포자 범죄설은 사실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죠. 근데 저는 포자 범죄설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차피 포자가 범죄한다는 거는 다른 행성, 다른 천체에 생명이 살았고 걔가 뭐 어떻게 포자를 퍼뜨렸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럼 결국 그 행성에서 어떻게 생명이 시작됐냐? 그럼 또다시 화학적 진화로 그쪽 갈 수밖에 가야죠. 없어요. 근데 저는 포자 범죄설보다는 그 운석을 통해 뭔가가 왔다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것도 근데 그게 포자라고 부른 거죠,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원소, 금속 원소가 예를 들어 이리듐 같은 거는 공룡 멸종시켰을 때 그 운석이 역할을 했다 해서 뭐 그쪽 지층에 이리듐이라는 원소가 나왔다 얘기하는 것처럼 지구에 원래 없었던 원소예요. 우주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생명체가 막 들어왔던 궁금한 거는 얘가 우리가 그 우주 왕복선 봐도 대기권을 지나올 때 되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도 그 포자란 녀석이 버틸 수가 있나라는 게 오히려 저는 제일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럼 저는 이거를 포자 범죄설 말고 비료 범죄설이라고 하면 되겠다. 왜? 생명 그 자체 씨앗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비옥한 비료가 원소들 원래 없는. 넘어왔다. 네. 이런 가설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알고 싶은 게 물. 왜냐면 원시수프도 그러고 열수 분출공도 그러고 이 물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알지만 예. 그럼 이 물은 어디서 왔느냐? 아. 지구에 물은 어디서 온 걸까? 제일 처음에 예, 옛날에는 막 운석을 통해서 왔다 말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뭐 말이 안 되긴 하지. 그러면 마리아나 해구를 채울 정도의 그 거대한 아니, 물이 왔을 리는 없으니까. 구름에서 비가 내려서 물이 어쨌건 뭐 이렇게 누적이 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애초에 구름이 생기기 위해서도 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구름은 바다에서 만들어지죠. 바다에 만들어지는 근데 거. 그 바다가 없었을 수도 지금 있으니까. 대기권에 있는 물이 다 떨어진다 그래도 해수면이 몇 센치 안 올라가요. 아 그래요? 엄청 거대한 거예요. 우리 지구의 물은. 그 물이 어디서 왔어요? 근데 물은 이 우주에 생각보다 매우 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지구에 그냥 존재했을 거라는 물 가정이 자체는? 네. 이게 합리적이죠. 지질학적 측면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지구가 옛날에 뜨거웠을 거다. 예. 뭐 명왕누대라 불러서 그때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우리 한 2배만 올라가도 지금 큰일 났다 하는데 엄청 많이 현재 10만 배가 높았어요. 10만 배. 옛날에. 그래서 200도가 넘었어요. 지구 온도가. 그리고 명왕누대 명왕이 그 지옥의 왕 그거였어요. 너무 뜨거웠는데 얘가 왜 식었을까? 여기서 시작해. 식어야지 물이 생기잖아요. 이걸 쉽게 만드는 물질이자 물을 만들었을 것으로 가장 추측되는 물질이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또 어디에서 나왔어요? 갑자기? 지구에 원래 마그네슘 많이 있어요. 원래 있어요? 원래가 원래 땅에 있죠? 많아요. 산화물인데 얘는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요. 원래가. 그래서 원래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MgO라는 식으로 있다가 이산화탄소 CO2가 합쳐지면 MgCO3 탄산 마그네슘이라는 광석이 돼요. 그 얘는 원래 이산화탄소 제거제로 많이 쓰거든요. 얘가 이산화탄소 점점 제거하면서 차가워지는데 지구 속에는 그 마그네슘 하이드레이트인가 해서 그 광석 질량의 한 11% 정도의 물을 원래 가지고 있는 광석이 있어요. 원래 물을 가지고 있는 광석이 있다고요? 물이 결합해 있는 거예요. 광석. 이미? 네, 마그네슘 광석. 어. 얘가 온도가 낮아지면 깨져요. 그럼 깨지면서 땅에서 물이 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양으로 보면 이게 지구를 다 덮을 정도 양이다. 이것도 가설입니까? 이거는 요즘에 계속 연구 나온 가설이긴 한데 가장 설득력 있는. 그쵸. 왜냐면 그 조건들 테스트했을 때 된다는 거 봤고. 이거 말이 맞는데요. 아, 이거? 지하수설이네. 아니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 물을 뿜고 있는 그 광석. 그 다른 행성도 네. 보통 내부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많아요. 내부에. 네. 물이 비열이 진짜 높잖아요. 제일 높은 물질이라고 보면 네. 되죠. 물이 비열이 높다 보니까 온도 변화를 쉽게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무언가 화학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물의 진짜 희한한 특성이자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물은 고체로 만들어지면은 부피가 커져요. 얼음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뜨잖아요. 뜨잖아요. 그 얼음이 뜬다는 거는 그 아래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중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외계 생명체 편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목성의 그 위성인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도 표면이 얼음으로 덮여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바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물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 와,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게 생명이 작동하려면 안에서 화학 반응, 우리가 생화학이라고 하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이 화학 반응이 온도에 너무 영향을 잘 받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위험한 게 이 화학 반응이 다 꼬여가지고 생명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체온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물이 조절해 주는 거죠.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열이 높아서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에서 온도 변화의 효과를 완충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얼음이 뜨니까 대기 중의 온도 변화의 효과를 얼음층이 또 완충해줄 수 있겠네요. 정말 적절한 온도가 딱 맞아진 물에서 뭔가 또 이런 반응이 생기면서 생명에 대한 뭐 이렇게 자료들이 슬슬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정확해요. 왜냐하면 그 물에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핵산이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같은 놈들이 다 잘 녹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프처럼 된 거고 이게 계속 높아져 많아지다 보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얘가 주머니를 만들어야만 세포가 돼요. 커피도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700에서 1000 종류의 화학물질이 뒤섞여 있어요. 커피 속에. 오히려 생명체도 이거에 비하면은 초기 생명체는 간단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주머니가 어떻게 되느냐. 코아세르베이션이라는 현상인데 주머니들이 동글동글동글하게 생겨요. 그리고 이 주머니 속에는 그 아까 말했던 물질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갇히게 돼요. 밖에는 그냥 물이고.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주머니 중에서 이 속에 RNA의 재료들이나 아미노산이나 이런 게 갇혀서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 얘가 유지가 되는 게 최초의 세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코아세르베이트예요? 네. 코아세르베이트가 그러니까 막이 없는 세포 주머니? 아, 막은 있어요. 막은 막은 있는? 있어요. 예. 어, 막이 지금이랑 똑같은 그런 지질막이다라는 보장이 없지. 세포막은 어쨌건 다른 거겠네. 그건. 그렇게 되면은 거기 겉에는 당연히 세포막이 달라붙을 수 있어요. 막이 왜냐면 이제 달라붙는다. 상이 분리돼 버렸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이중막을 만들어야만 지질들이 갈 데가 생기는 거라서. 근데 지질이 없어도 코아세르베이션은 될 수 있고 될 수 있어요. 코아세르베이트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재료. 그러니까 최초에 지금 그 세포 기원을 찾아갈 때도 코아세르베이트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긴 있어야겠네요. 유력하게 하죠. 왜냐면 그러니까. 구획을 어쨌든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 죽이 아니라 약간 덩어리 형태가 되는데 그게 가장 쉽게 될 수 있는 게 상분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자기조직화라는 셀프 오가나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눈송이 이렇게 한방 눈 펑펑 올 때 보면 진짜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게 나온 것처럼 눈 이렇게 예쁜 모양 같은 게 생기잖아요. 결정 있지. 그게 눈 결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물 분자가 누가 이렇게 조각해 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조직화돼서 아주 복잡한 무늬를 만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문양을 만들었죠.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자기 조직화 현상인데 우리가 어떤 물질들을 잘 섞어주면 그 물질들의 물리화학적인 특성들 때문에 자기끼리 뭉치는데 그 뭉친 결과로서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러면 그게 생명의 시작이지 않았을까.
어쨌건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최초의 세포가 되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초의 세포가 되는데. 명왕 누대가 끝난 게 한 40억 년 전쯤에 끝나잖아요. 그때쯤 되면 지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막 바깥에서 소행성들 막 폭격하는 것도 이제 적어지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거의 바로 생명이 생깁니다. 아 진짜? 놀랍게도.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소행성 폭격이 좀 약간 이게 그러니까 비료 있겠는데, 아까 좀? 얘기하신 거 비료 엄청 맞고 나서 비료설이 괜찮은데요? 자, 바로 생겼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참 있다도 아니고 그냥 뭐 소행성이 좀 막 폭격 끝난 다음에 바로 생겼다. 근데 그때 진짜 엄청 두들겨 맞았거든요. 소행성한테 정말. 그 소행성이 알고 보니까 마그네슘에다가 물 잔뜩 넣어가지고 때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진화 생물학자로서 제일 미스터리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얘기해봐요. 왜냐하면 단세포 생물이 우리 같은 동물로 진화하는데 30억 년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단세포 생물이 동물 되는 것보다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일어나지 않을 법한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더 가능성이 낮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물의 그 화석적인 증거가 30억 년 중반대 정도 되면 확실히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39억 년 전 화석이다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거의 40억 년에 근접한 열수 분출공 근처, 심해 열수구 근처에서 되게 옛날 생명의 흔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명왕 누대가 끝나고 났을 때 그때로부터 길게 잡아도 5억 년 안에는 확실히 나왔어요. 너무 짧다. 5억 년이 아니라 1억 년 안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 게 전 생각이 다른 게 그 최초의 세포가 돼서 이게 막 인간까지 가는 그 과정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화학 반응을 해보면은 그때 환경이면은 반응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생을 하고 우리가 보통 더 이상 이 평형에 와서 반응이 안 가는 상태로 이제 화학적으로 죽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당시에는 이 극단적으로 에너지 높은 상태여가지고 반응이 일어나 뭔가 변화가 그리고 또 많이 필요도 한 것도 아니야. 최초에 몇 개만 딱 생겨버리면 거기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 오히려 충분하지 않았을까 시간이. 사실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시간은 오래 걸려요. 빅뱅 생각해보면은 10에 마이너스 몇십 초 만에 다 끝났어요. 그렇죠. 화학은 그거보다 좀 더 걸리고 생명과학은 훨씬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이미 저는 그 세포가 복제를 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원핵 생물 뭐 그 정도만 되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해 가는 과정도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학적 진화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처음으로 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가장 큰 건 거기 산이 있어서 올랐다라는 말처럼 생명체가 태어나 지금 우리 현세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밝히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라는 생명의 근원을 이해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명을 밝히고 이해를 해서 만드는 단계가 된다면 그 다음으로 남아있는 게 영혼이라든지 영혼. 그런 세계에 그렇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하고 도전할 수 있는 준비가 그때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학자가 이제 영혼까지 건드리겠다. 영혼도 물질일까? 이런 영혼도 생각을 물질. 해보니까 그러네. 영혼을 액화시켜서 병에 담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아놓을 수도 있고. 저는 진화 연구자인데 어쨌든 진화 연구의 끝판왕은 화학적 진화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찰스 다윈이 발표한 1859년에 발표한 진화 생물학의 교과서 제목이 뭐냐면 Origin of Species예요. 종의 기원이에요. 생명의 기원이 아니에요. 그 종 이전에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기하려면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를 넘어서서 화학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의지해서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결국 네. 이 얘기야. 너한테 달려 있어. 네. 화학자들이 말하자면 생물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풀기는 힘든 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퍼즐 조각. 그 퍼즐 조각을 맞춰야 되는 게 우리 이번 21세기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종, 물질, 천체, 우리나라 생명만 당신이 좀 어떻게 맡아줘. 이거예요. 이거. 결국에 이거예요. 역시 장홍재의 세상이 될 겁니다. 좋아. 기쁜 시간이었어요.